어쩌면 인생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순간이 있다.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조금만 더 일찍 손을 놓았더라면 하고 바랄 때도 있다. 늙고 지친 산보물이 짙은 안개가 드리운 그곳에야 허리 굽은 채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김중열, 81세. 스스로 세상과의 인연을 끊으려는 사람. 마치 자기 삶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죄인처럼. 그의 손에는 오래되어 색이 다른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여인은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저녁 햇살처럼 따스한 눈빛을 머금고서 그 옆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얼굴로 부모님의 손을 꼭 쥔 어린 소년이 서 있었다. 그러나 곧 그 환한 웃음은 바로 그 아이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김중열은 사진을 힘껏 움켜쥐었다. 살갗이 얼고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차가움과 터져나오는 고통 속에서 아버지는 널 버린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변해버린 모습을 안고 더는 살아갈 자신이 없다. 그때 어둠 속을 울리는 전화벨 소리. 발신자 이름 성질 아들. 그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기만 했다. 전화가 울리다 끊기고 곧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버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김중열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세상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 해도 그가 스스로 부숴버린 조각들은 다시 맞출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렸다. 쨍그란 차가운 소리가 산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는 점점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그림자처럼. 사흘 뒤, 시색되는 버려진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다. 형님다만. 낡은 책상 위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만나버린 눈물 자국이 남은 붉은 흙 한 줌이 있었다. 부디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주세요.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그날 밤. 하늘은 하늘 토하듯 퍼붓는 비를 쏟아냈다. 맑은 초가집, 썩어가는 문틈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치고 희미한 등잔불만이 작은 소년에 떨리는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 소년이 바로 김중열이었다. 일곱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태어난 해로 나이를 쓰기보다는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로 세월을 헤아리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다. 차디찬 겨울날 태어난 그는 한 번도 어린아이답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 8살. 새벽마다 일어나 물을 길어나려고 감자밭에서 주워놓은 감자를 이고 지고 부잣집 소를 돌보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버지는 거칠고 무뚝뚝한 남자였다. 분노가 치밀 때마다 그 매서운 손길은 아이들의 등을 향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참고 견디는 여자였다. 내질이 든단 후 아들을 끌어안고 속삭이듯 말했다. 참아야 해, 내 아들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자신뿐이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마치 짠물처럼 떨리고 있었다. 김중열은 그렇게 왜곡된 믿음 속에서 자라났다. 사는 것, 견디는 것. 다른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볼 때면 중열은 낡은 울타리 뒤에 숨어 바라보며 나도 글자를 배우고 싶다는 그저 그런 사치스러운 꿈을 품었다. 하지만 12살이 되던 해 그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쓸데없이 글자나 끄적이는 놈은 필요 없다. 아버지는 그의 책가방을 도란에 던져버렸다. 중열은 젖은 책가방을 그저 멍하니 바라봤다. 그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리라. 그리고 다시는 개처럼 사슬에 묶여 살지 않으리. 17살. 김중열은 어머니의 마지막 돈 5입을 훔쳐 깊은 밤 몰래 집을 나섰다. 작별 인사도 뒤돌아봄도 없이
그는 3일 밤낮을 걸어 개를 굴고 다리엔 상처가 나면서도 마침내 고장에서 100리나 떨어진 작은 도시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어느 건설 현장에서 막일꾼으로 일하게 되었다. 낮에는 시멘트를 나르고 밤에는 축축한 창고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꿈이 있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인생은 붕가가 아니었다. 세 번째 달. 차가운 겨울밤. 동료의 모함으로 인해 절도범으로 몰려 쫓겨났다. 주머니엔 단 한 푼도 없이 거리로 내던져진 준열은 길가를 떠돌며 사람들에게 쫓기고 개처럼 구박받았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모멸감.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그의 가슴 속에 조용히 불타는 분노가 자라났다.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만의 세상을 만들겠다. 내 해가 흘렀다. 거리에서 팔찌, 책, 과일을 팔아 겨우 모은 돈을 들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워서가 아니었다. 단지 한마디 소식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 낡은 집 앞에 섰을까. 김중열은 숨을 삼켰다. 어머니는 평생을 묵묵히 견뎌온 여인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삐걱거리는 대나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여전히 인상을 찌푸린 채 차가운 눈빛을 보내는 아버지가 있었다. 뭘 하러 왔냐? 보기 싫으니 꺼져라. 준열은 씁쓸히 웃었다. 과거는 도망칠 수 있지만 티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아들아, 제발 내 아버지처럼 살지는 말아라. 평생 미움과 분노에 갇히지 말 거라. 그 순간 김중열의 얼어붙은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균열이 일어났다. 하지만 너무 작고 너무 늦은 균열이었다. 어머니는 가을 아침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미확에 선 사람은 오직 김중열 하나뿐이었다. 형제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외면했다. 김중열은 붉은 흙을 손에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 그는 뿌리를 잃었다. 다시는 돌아갈 곳도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가슴 깊숙이 새긴 다짐뿐이었다. 나중에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진 않겠다. 그 다짐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결국 그를 가장 깊고 어두운 비극으로 이끌고 말았다. 비극의 이름은 바로 부모의 사랑 결코 갚을 수 없는 듯. 김중열이 다시 도시로 발을 들인다. 세상은 봄꽃이 만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한 번도 물러나지 않은 겨울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수년간 허덕이며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진 채 중열은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딸기 모종을 재배하는 공장에 취직했다. 새벽부터 거리에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일하는 고된 삶이었다. 처음엔 잡일만 하던 그였지만 성실하고 끈기 있게 배우려는 태도 덕분에 조금씩 중요한 일들도 맡게 되었다. 아무도 몰랐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밤마다 중열이 몰래 농업 기술을 공부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 언젠가 작은 땅 한 조각이라도 손에 넣게 되면 그곳을 꽃 피우고 싹을 틔워 자신의 메마른 어린 시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리라고. 32살. 처음으로 중열은 자신만의 작은 땅을 가지게 되었다. 초라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잔돌이의 작은 땅 한 조각. 임대 계약서에 사인할까.
거칠고 굳은 손가락이 떨렸다. 마치 기적을 손에 쥔 것처럼. 그 땀은 그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었던 희망이었다.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김중열의 인생은 아마 끝까지 외로웠을 것이다. 정수. 세상의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그 안에 남아있던 작은 인간미를 발견한 유일한 여자. 정숙은 흔히 말하는 미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비 온 뒤 고요한 호수 같은 깊고 조용한 눈을 가진 그녀는 세상에 마음을 닫아버린 중열의 가슴에 조용히 울림을 일으켰다. 정숙은 시장에서 생필품을 팔며 병든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다. 화려한 말도 공허한 약속도 없었다. 그저 고열에 시달리던 어느 밤 따끈한 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와 준 것. 그리고 다정하게 건넨 한마디. 밥은 먹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중열은 알았다.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걸. 중열이 결혼을 청했을 때 정숙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끝내 조용히 말했다. 결혼식은 필요 없어요. 나는 길 한복판에 버려지지 않을 사람이 필요해요. 그들은 조용히 결혼했다. 결혼식도, 뒷드레스도, 기념사진도 없이 단지 두 사람. 그리고 말 없는 맹세 하나. 절대 서로를 놓지 않겠다. 하지만 중열은 몰랐다. 그 고마움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는 걸. 한 사람은 삶을 걸고 살아냈다. 다른 한 사람은 빚을 갚듯 살아냈다. 1년 뒤 그들은 아들을 얻었다. 성재. 성재가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중열은 갓 태어난 아기를 끌어안고 숨죽이며 울었다. 마치 전생의 모든 죄업이 씻겨나가는 듯 했다. 아들아, 아버지가 갖지 못했던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중열은 다짐했다. 자신의 과거를 보상하고자, 자신을 받아준 아내에게 갚기 위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 하지만 그때 보이지 않는 독의 씨앗이 심어졌다. 사랑의 빚이 되어버린 순간 그것은 곧 족쇄로 변하고 만다. 중열은 미친 듯이 일했다. 돈만 충분하면, 시즌만 충분하면 아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라 믿었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땀을 갈았다. 겨울엔 손이 타져 피가 나고 여름엔 햇볕에 등에 수처럼 그을렸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성재의 환한 웃음을 볼 때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내 아들은 절대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조금씩 자신의 상처와 기대와 꿈을 작은 아이의 어깨 위에 얹고 있다는 건, 필요했던 건 아이의 사랑이 아니었다. 필요했던 건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죄책감 어린 사랑 속에 태어난 아이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부모의 미완성된 꿈을 위해 희생된 또 하나의 조각일 뿐일까? 성재의 어린 시절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껍질 속에서 흘러갔다. 작은 집, 탐스럽게 익은 딸기가 가득한 정원, 헌신적인 아버지, 그리고 묵묵히 참고 사는 어머니. 하지만 어떤 껍질이든 금은 생기기 마련이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좋아 보이는 것들 속에서부터. 말을 배우고 걸음을 뗀 순간부터 성재는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져야 했다. 우리 아들은 남들보다 잘해야 해. 우리 아들은 최고가 되어야 해. 처음엔 달콤한 격려처럼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10점 대신 9점, 1등 대신 2등을 할 때마다 부모의 얼굴엔 어김없이 실망의 그림자가 어렸다. 김중열은 결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침묵했다. 아득한 눈빛으로. 마치 하늘이 무너질 사람처럼. 그 침묵은 천마디 비난보다도 더 무서웠다. 성재는 그렇게 자랐다. 뛰어나지 못하면 부모님을 실망시킬 것이다. 힘들어도 울지 않았다. 괴로워도 투정 부리지 않았다. 두려워도 약해져도 말할 수 없었다. 오직 한 가지. 더 잘해야 한다. 더 강해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무엇을 잃더라도. 13살. 성재는 처음으로 실패를 맛봤다. 천복고 입시. 마지막 수학 문제 하나를 풀지 못해 떨어졌다. 그날 비가 왔다. 준열은 3시간이나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에 젖은 채 부러진 우산 하나를 손에 쥔 채 성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나왔을까? 준열은 단 한마디만 물었다. 왜?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라고. 괜찮다고 말해주세요라고. 울며 안기고 싶었다. 하지만 준열은 차가운 12월 뒤처럼 서늘한 눈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너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다. 그 말은 바람결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성재의 가슴 속엔 바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부자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성재는 숨기기 시작했다. 낮은 점수도, 슬픔도, 상처도 모두 감췄다. 웃어야 했다. 아무 일 없는 듯 씩씩하게. 웃기만 하면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왜곡된 사람은 언젠가 가장 잔인한 족쇄가 된다. 그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자신이 아들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성재가 성과를 낼 때마다 맑은 자전거를 선물하고 책을 사주고 참수보다 푸짐한 저녁을 차려주었다. 하지만 한 번도 아들을 꼭 안아주지 않았다. 한 번도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다. 넌 어떤 모습이어도 아버지는 너를 사랑해. 그 사람은 깊었지만 기대라는 포장지에 꽁꽁 쌓여 있었다. 잘하면 잘할수록 마치 알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날개가 꺾여버린 새 같았다. 그는 헷갈렸다. 이건 정말 내 꿈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미완성 꿈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걸까? 15살. 성재는 처음으로 큰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의 서명을 몰래 흉내내어 보충 수업 절석 허락서를 만들고 친구들과 몰래 축구를 하러 갔다. 그날 김중열은 아무 말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밤새 아들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얼음처럼 식어가는 긴 그림자처럼. 다음날 아침 성재가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오직 구겨진 쪽지 한 장이 남아있었다.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늦은 사과.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 준열. 어떤 상처는 즉시 아프지 않다. 그저 조용히 서서히 골마다다가 결국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퍼져버린다. 그해 여름. 성재는 17살이었다. 숨막힐 듯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열기에 단단해 보였던 것들조차 금이 가는 날이었다. 그는 딸 첫 번째 단합. 모든 것은 사소한 일로 시작되었다. 하루. 성재는 예정되어 있던 보충 수업에 가지 않았다. 대신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던 학교 축구대회에 참가했다. 정기장을 다닐 때 관중석을 울리는 응원 소리 속에서 성재는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다. 공도 기계도 아니고 아버지의 꿈도 아니고 그저 나 자신으로.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김중열의 눈빛은 무딘 칼날처럼 서서히 성재의 가슴을 베어냈다. 어디 갔다 왔냐? 건조한 목소리. 축구했어요. 성재는 최대한 떨림없이 답했다. 보충 수업 시간에 어디 있었냐고 묻는 거다. 절석했어요. 순간 따디아나가 얼굴을 스쳤다. 세게 때린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통증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중열이 성재를 때린 것은 태어나 처음이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가 아들을 위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성재는 뺨을 감싸진 채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취하지 않고. 아버지, 저 지쳤어요. 아버지의 미완성 꿈이 되고 싶지 않아요. 고함도 눈물도 없었다. 다만 조용한 고단. 하지만 산처럼 무거운. 중열은 얼어붙었다. 반박하고 싶었다. 모든 것은 내 행복을 위한 거야.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입술은 떨리지만 했고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중열은 처음으로 마당에 홀로 앉아 밤을 새웠다. 빨갛게 타오르는 담배 불빛만 어둠 속에 깜빡였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면 애초부터 모든 게 잘못이었을까? 그 후 아무도 그날을 언급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의례적인 제과만 오갈 뿐. 마음속 진심은 다들 감춰버렸다. 성재는 묵묵히 책을 정리하고 재학 입시를 준비했다. 중열은 더욱 일에 파묻혔다.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서로 다른 궤도를 도는 두 별처럼. 그들은 더 이상 같은 세계에 있지 않았다. 그때 성재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학에 가겠다. 성공하겠다. 하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다. 이곳을 영원히 떠나기 위해서. 고3이 되어 학교에서는 소원쓰기 행사를 열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적었다. 명문대 입학. 의사, 변호사, 사업가가 되겠다. 하지만 성재는 하얀 종이에 단 한 줄만 적었다. 자유를 얻고 싶다. 우연히 그 종이를 보았다. 그는 종이를 꽉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자유. 나로부터 자유를 원한다고? 씁쓸하고 쓰라린 슬픔이 치밀었다. 그는 깨달았다. 처음으로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언제부턴가 아들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성재는 재학 입학을 위해 도시로 떠났다. 비도 바람도 없는 날이었다. 그저 숨조차 삼켜버릴 듯 고요한 푸른 하늘만이 남아있는 이들의 침묵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새벽부터 김중열은 일어났다. 아들에게 새로 사준 옷들을 곱게 접어 가방에 넣고 정숙이 밤새 준비한 음식도 하나하나 포장했다. 모든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마치 마지막 추억 한 조각까지 붙잡으려는 듯. 성재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 한쪽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다. 연민, 분노,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 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숨이 막히지 않았을 텐데. 성재는 가방끈을 힘껏 쥐었다. 무거워서가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쌓여온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중열은 성재 옆에 앉아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차역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겨우 몇 마디를 꺼냈다. 도시 가면 밥 잘 챙겨 먹어라. 춥거든 옷 껴입고. 낯선 사람 믿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처음으로 혼자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아이처럼. 성재는 고개를 숙이고 짧게 대답했다. 네.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따뜻한 포옹도 없었다. 오직 뼛속까지 시린 침묵만이 둘 사이를 메웠다. 역사의 인파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갈다. 중열은 깨달았다. 나는 한 번도 네 아이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구나.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도. 그날 밤 17해 만에 작은 집에 성재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다. 천덕 같은 저녁상 앞에 노부부 둘만 마주 앉아 서로에게 식은 반찬을 건넸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저 애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중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는 떠올렸다. 아침에 성재가 떠나던 눈빛이. 어린 시절. 그 눈에는 아버지를 찾는 따뜻한 빛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오직 하나. 떠나고야 말겠다는 단호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일주일 후. 성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학교 갔다요. 이번 설에는 못 내려가요. 짧은 한 줄. 이모티콘도. 느낌표도. 그리움의 흔적도 없이 김중열은 휴대폰을 든 채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으로 겨울이 다시 몰려왔다. 밖의 바람보다도 훨씬 더 차갑게. 중열은 그림자처럼 살아갔다. 예전처럼 새벽마다 텃밭에 가지 않았다. 아궁이 옆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 대신 낡은 지붕을 수선하고 삐걱거리는 문짝을 고치며 이름 없는 일에 몰두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찢겨진 마음을 꿰맬 수 있을 것처럼. 성재가 떠난 지 3달쯤 되던 어느 밤 집안 전화가 깊은 새벽을 찢으며 울렸다. 중열은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성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고 떨리는. 아버지. 건강하시죠? 중열은 눈물이 솟구치는 걸 억지로 삼키며 답했다. 예, 잘 지낸다. 너는? 잠시 정적. 그러다 성재가 말했다. 아버지. 만약 제가 뭔가를 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열은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냐? 하지만 전화지 너머에서는 긴 한숨만 들릴 뿐. 그리고 뚜뚜뚜 차가운 신호음만 밤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그날 밤은 전화통화 이후 김중열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뻗어가는 제 속에 숨어있는 뜨거운 수처럼 그의 가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타올랐다. 내가 뭘 해도 아버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성재가 남긴 그 한마디. 18년 동안 아버지의 기대 속에서 모범생으로 살아온 아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재의 등록금을 위해 송금했던 돈이 그대로 반송되어 돌아왔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성재 씨는 더 이상 책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알림이 왔다. 나을 출신 친구들의 은밀한 속삭임. 성재, 학교 그만뒀다. 믿고 싶지 않은 소문들이. 중열이 마지막으로 매달리고 있던 신념을 하나씩 장난했다.
성재가 아니다. 은행이었다. 김중열님. 고객님의 자녀 명의로 된 대출이 연체 중입니다.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준열은 몸이 굳어버렸다. 대출. 그는 단 한 번 더 성재가 대출을 받도록 허락한 적이 없었다. 학비, 생활비, 필요한 모든 건 이미 준비해뒀는다. 그런데 왜? 참을 수 없었던 준열은 급히 도시로 올라갔다. 아들이 머물던 기숙사를 찾았지만 관리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 학생 벌써 오래전에 밤을 뺐어요. 아마 학교도 그만뒀을 겁니다. 김중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곳은 좁고 음산한 골목 어귀의 허름한 방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다. 초췌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꺼진 눈빛, 밤 안가득,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실패의 냄새가 감돌았다. 아버지. 성재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학교 그만뒀냐? 중열은 거칠게 물었다. 성재는 고개를 떨궜다.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했냐? 여전히 침묵. 참지 못한 중열은 고함을 질렀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성재? 성재는 머리를 감싸진 채 차가운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버지. 무엇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성재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깨달았다. 그 전공은 자신이 원해서 택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정해준 길. 멋지고 안달이 보장된 자랑스러운 길. 성재는 고통스러웠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결국 그는 학교를 그만뒀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살아남으려 했다. 그러나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성재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성재는 외로움과 절망 속에 술과 무의미한 유흥에 빠져들었다. 모든 건 아버지의 지대를 저버린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였다. 김중열은 주저앉았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충격 때문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냐? 중열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재는 눈물을 머금고 힘겹게 얼굴을 들었다.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아버지는 짓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그 한마디가 김중열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메마르고 스누스. 결국 나는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꿈을 사랑했던 거구나. 김중열이 세상의 소음을 등지고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그 산꼭대기, 바람소리와 마른 낙엽 부르는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 초라한 초가집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마치 오래된 무덤처럼. 이제는 아무도 김중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아는 사람은 없었다. 가끔 숲속 새들이 기울어진 지붕 위를 스쳐 지나가며 쉰 목소리로 울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 가을빛이 붉게 물든 어느 오후 한 남자가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왔다. 낡은 양복을 입고 진흙에 젖은 구두를 신은 채
손에는 한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성재였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는 한때 불타오르던 젊음의 흔적이 사라지고 눈가에는 희미한 주름이 자리 잡았다. 성재는 맑은 오두막 앞에 멈춰섰다. 먼지가 내려앉은 천틀, 비바람에 가른 나무 벤치, 모든 것이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마치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성재는 조심스레 꽃다발을 문 앞에 내려놓았다. 아무 말도 아무 노크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버지, 저는 아주 멀리까지 갔어요. 하지만 멀리 갈수록 알게 됐어요. 결국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걸. 성재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시간의 다른 봉투 위에는 단 2글자만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 그는 조심스레 편지를 꽃 옆에 놓았다. 편지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버지는 늘 말했죠. 남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고. 하지만 저는 인생의 절반이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오직 사연뿐이었어요. 어디선가 아직 살아 계시다면 부디 스스로를 용서해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성재가. 편지가 살짝 들리며 휴지가 뒤집혔다. 성재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숨 넘어 어딘가야 늙은 아버지가 조용히 서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원망도 후회도 없이 그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이미 다 용서했다. 아들아.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산을 내려갔다. 아버지를 가슴에 품은 채 육체로가 아니라 기억으로 함께하는 아버지를.